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삼성출판사의 삼성세계명작 15소년 표류기입니다. 전 줄베른 소설책 그러니까 15소년 표류기, 해저 이만리,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좋아합니다. 특히 15소년 표류기는 19세기 작품인데도 최근 인기 작품이야 라고 소개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책입니다. 전 이 책을 아들에게 추천하고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진짜 읽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지요. 아들, 배의 닷줄을 풀어버린 아이가 누구야? 라고 물었지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드니펜을 포함한 나머지 아이들이 무리해서 이탈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인간인데 그런 마음을 먹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빈슨 크루소와 다른 결의 모험 이야기고 또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겪어내는 성장 이야기라서인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때의 느낌이랑 아들의 얼굴을 투영해서 읽었을 때랑은 느낌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15명의 인물 중 어느 인물과 비슷한가? 구리앙이랑 드니펜은 아닌 것 같고 원리 원칙을 보수하는 고든 스타일? 또 손재주가 많아서 물건을 잘 고치고 만드는 덱스터 스타일?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5명의 모험과 우정,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기지를 엿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원 제목은 2년간의 방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캘리그라피는 프랑스어 원제목으로 써봤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떤 2년을 보냈는지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삼성출판사의 삼성세계명작 15소년 표류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소년 표류기 줄 베른. 표류하는 슬라우기호. 칠흑처럼 어두워진 바다를 세찬 폭풍우와 천둥 소리가 뒤흔들고 있었다. 철썩철썩 쏴 후루룩 쾅. 먹물을 끼얹은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가랑잎처럼 떠밀려 다니는 한 척의 배가 있었다. 그 배의 큰 돛대는 꺾였고 돛은 찢겨 있었다. 더구나 배의 이름판마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세찬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 한없이 흔들거리며 표류하는 배의 이름은 슬라우기호였다. 100통 정도 무게의 요트인 슬라우기호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1860년 3월 9일 밤 11시 슬라우기호의 고물, 배의 뒷부분에는 키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4명의 소년이 있었다. 그들은 가판을 때리는 세찬 파도와 비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배의 방향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키에 매달려 있었다. 그중 한 명은 14살, 2명은 13살, 나머지 한 명은 12살 정도의 흑인 소년이었다. 아, 조심해.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4명의 소년이 온 힘을 다하여 키를 잡고 있었지만 슬라우기호는 소년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배는 자꾸만 균형을 잃었고 그럴수록 바람과 파도는 더욱 세차게 느껴졌다. 후루룽 쾅쾅쾅. 또 한 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쳤다. 으악! 모두 괜찮아? 응, 괜찮아, 부리양. 키는? 응, 앙심해.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키는 놓치지 않았다고.
불이양이라고 불린 소년이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모두 힘내자. 디니팸, 모코, 어린 동생들을 구해줘야 해. 응. 비바람이 몰아치는 위험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불이양이 든든해 보였다. 그때 가판 아래 선실로 통하는 계단 입구의 문이 열리고 9살쯤 되어 보이는 두 소년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 뒤로 갈색 털을 지닌 개 한 마리도 컹컹 짖으며 따라 나왔다. 한 소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불이양 형,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배가 가라앉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에버슨. 아침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거긴 위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선실로 내려가. 하지만 무서운 걸 다른 아이들도 모두 무서워 떨고 있어. 우리가 있으니 겁내지 마. 함께 모여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고 있어. 그리고 즐거운 상상을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울 테니. 불이양이 어린 소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큰 파도가 밀려와 배의 뒷부분에 부딪혔다. 빨리 선실로 내려가라니까. 여기는 위험해. 고든이 소리를 꽥 질렀다. 두 소년이 선실로 돌아간 후 이번에는 백스터가 갑판으로 나왔다. 충분해. 그보다 너희는 선실의 아이들을 안심시켜줘. 무서워 떨고 있을 테니까. 불이양의 당부에 백스터는 자신을 비롯해 11명의 소년이 있는 선실로 돌아갔다. 성난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이 배에는 어찌된 노릇인지 15명의 소년들만 타고 있었다. 수습선원인 흑인 소년 모코를 제외하곤 항해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곳이 넓은 태평양의 한가운데라는 것 외에는 배가 어디쯤 떠다니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피걱피걱 거지. 새벽 1시쯤 무언가 부러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아, 돛이 부러졌어요. 돛이 부러진 것을 먼저 발견한 수습선원 모코가 외쳤다. 고든, 키를 맡아줘. 모코는 나와 같이 돛을 고정시키자. 불이양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모코와 함께 돛으로 다가섰다. 모코, 그쪽을 더욱 당겨. 알았어요. 불이양과 모코는 몇 번이나 파도에 휩쓸릴 뻔했지만 용감하게 돛을 끌어내려서 찢어진 곳을 뜯어내고 그 뒤쪽 귀퉁이를 2개의 밧줄로 붙들어 맸다. 용감한 두 소년 덕분에 슬라우기호는 한 차례 위기를 넘긴 셈이었다. 그러나 불이양과 모코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불이양의 동생 자크가 허겁지겁 계단을 올라왔다. 형, 빨리 와봐. 선실 아래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게 정말이니? 빨리 가보자. 불이양과 자크는 황급히 선실로 달려내려갔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무서워 떨고 있는 어린 동생들을 안심시킨 불이양은 선실 안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다행히 물이 새는 것은 아니었다. 가판에서 물이 흘러든 모양이니 안심해. 근처에 육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곧 날이 밝을 테니 우리 모두 힘을 내자. 어린 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불이양의 바람이자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어른 한 명 없이 15명의 소년만이 탄 이 배는 언제 어떤 육지에 닿을지도 모른 채 태평양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밀려가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먹물을 뿌려놓은 듯 먹구름이 더욱 낮게 가라앉고 폭풍우는 한층 거세져서 슬라우기호는 마치 바다로 빨려 들어갈 듯 기우뚱거리며 위험한 고개를 계속하고 있었다. 쾅! 1시간쯤 지난 후 귀청을 울리는 큰 천둥 소리와 함께 남아있는 돛마저 찢겨나갔다. 소년들은 오직 남아있는 키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돛이 찢겨졌기 때문에 배의 속도는 더욱 느려졌지만 바람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 남반구의 3월은 북반구의 9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벽 4시 30분쯤 되자
하늘이 어렴풋이 밝아왔다. 쏴! 어스름한 안개 속에 차갑게 부서지는 파도로 바다에는 온통 하얀 거품이 일었다. 갑판에 부서지는 하얀 거품은 마치 하얀 이빨을 가진 상어 같았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힘없이 키에 기대어 기진맥진한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던 모코가 부르짖었다. 뭐? 정말? 드니펜이 눈을 번쩍 뜨며 물었다. 저기요, 저기 돛대 조금 오른쪽으로 파도 사이 육지가 보여요. 어슴푸레한 안개 사이로 새까만 점이 보이는 듯 하더니 어느새 새벽의 미명 속에 육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파도 사이로 보이는 육지는 동쪽 수평선 쪽에 10km쯤 길게 이어져 있었다. 육지 뒤쪽은 벼랑이었으며 앞으로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백사장 앞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날카롭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소년들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무척 기뻤다. 어젯밤 만난 폭풍우가 참으로 대단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었지만 밤새 비바람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한 몸에 다시 힘이 불끈 솟는 듯 했다. 그것은 20여일간의 목숨을 건 표류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기쁨이었다. 저건 섬일까? 아니면 대륙일까? 어쨌든 우리는 저곳에 상륙해야 한다. 네 소년의 생각은 모두 같았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선실 안에 있던 11명의 소년들이 갑판으로 뛰어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모두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그러나 해안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고 파도도 변함없이 거셌다.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배는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하게 요동을 쳤다. 키 하나에 의지한 배는 금방이라도 암초에 부딪힐 것만 같았다. 배가 부딪히겠어. 누군가 소리쳤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이제 해안도 멀지 않았고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거야. 부리양이 말했다. 배가 다시 크게 흔들리더니 꽝 소리를 내며 암초에 부딪혔다. 정신을 차려 둘러보니 배는 파도에 떠밀려 암초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암초에 부딪히기는 했어도 다행히 소년들은 무사했다. 파도는 틈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갑판 위에 15명의 소년을 물보라로 뒤덮였다. 이때 드니펜이 나서며 말했다. 안 되겠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야. 아니야, 드니펜. 몇 시간이 지나면 썰물대가 될 거야. 썰물대에 물이 빠질 테니 그때를 기다리자. 부리양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내 명령을 따르다가 우리 모두 어떻게 될 줄 알고 차라리 헤엄쳐서 가는 게 낫겠어. 난 지금 명령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중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거나 강요할 수 없어. 지금은 각자의 지혜와 마음과 힘을 합해야 우리 모두 살 수 있어. 우리 15명 모두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부리양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드니펜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게다가 윌콕스, 웹, 그리고 클로스까지 합세해서 투덜거렸다. 드니펜의 사촌인 클로스는 13살, 윌콕스와 웹은 12살이었다. 영국 태생인 이들 네 소녀는 프랑스 태생이며 영리하고 용감하여 친구들에게 신망을 받는 부리양을 미워했다. 드니펜은 학교에서 우등생이며 웅변도 잘하고 집안도 부유했지만 거만하고 지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드니펜 자신이 프랑스 태생인 부리양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왔으며 부리양의 말에는 무엇이든 반대했다. 네 소녀는 눅지를 눈앞에 두고도 부리양의 의견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불평을 늘어놓던 드니펜과 세 소녀는 뱃머리 쪽으로 갔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바다에 뛰어들 듯 당당하던 내 소녀는 소용돌이치는 파도 앞에서 용기를 잃고 말았다. 가판 아래 파도가 혀를 널름거리며 언제라도 소년들을 삼켜버릴 듯이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불이양이 말한 대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했다. 그동안 바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썰물이 되어 물이 빠져나가면 암초의 일부가 드러나서 위험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주위를 밝히면서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소년들은 육지를 살펴보았다. 사람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걸? 소년들은 눈앞에 보이는 육지가 섬인지 대륙인지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무도 없는 무인도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배가 한 척도 안 보여요. 해안까지 헤엄쳐 갈 수 있을까? 모코와 브리앙, 고든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썰물이라도 2미터는 넘을걸요? 그럼 배와 바위 사이를 밧줄로 메어두고 그것을 이용해 옮겨가는 거야. 하지만 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겠어? 고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내가 할게, 고든. 주저하지 않고 소리를 친 건 다름 아닌 용감한 소년 브리앙이었다. 잠시 후 바닷물이 빠지자 브리앙은 몸에 밧줄을 감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형, 조심해! 브리앙이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던 동생 자크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브리앙은 400m 남짓 되는 해변까지 파도에 휘말리며 이리저리 휩쓸려 갔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헤엄을 쳤지만 브리앙은 커다란 파도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일렁이는 파도에 브리앙의 모습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형! 형! 동생 자크는 형을 애타게 불렀다. 이 망망대해에서 형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비오듯이 흘렀다. 브리앙이 보이지 않는다. 빨리 밧줄을 당겨. 소년들은 힘을 합쳐 밧줄을 당겼다. 브리앙은 의식을 잃었을 뿐 다행히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브리앙이 가판으로 끌어올려지자 모코는 브리앙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응급치료를 했다. 브리앙은 차츰 의식을 되찾았고 브랜디를 조금 마시고 나서는 기운을 차렸다. 소년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물론 제일 기뻐한 것은 브리앙의 동생 자크였다. 수습선용 모코가 없었다면 브리앙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오가 지나면서 다시 민물이 들었다. 파도는 어제보다 더 높아 보였고 오후 2시쯤 되자 거센 파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핫! 위험해! 모두 조심해! 모코가 소리치는 순간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 배를 들었다 놓았다. 소년들은 모두 쓰러지지 않으려고 엄격결에 서로를 꼭 붙잡았다. 소년들은 자신들이 하늘로 튕겨져 오를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었을까?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 큰 파도가 배를 해변까지 밀어 올려놓았던 것이다. 우린 살았어! 브리앙, 고든, 하느님 감사합니다. 소년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얼싸안았다. 20여일간의 길고도 위험한 표류 끝에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다. 무인도에 내린 15소년.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의 수도 오클랜드, 1865년까지 수도였으며 현재의 수도는 웰링턴이다. 에 있는 체어맨 기숙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였다. 가까운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 딸들로 이곳에서 엄격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이 학교의 학생은 대부분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에서 온 백인 학생들이었고 흑인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1860년 2월 15일 오후, 남반구의 2월은 북반구와는 반대로 여름에 해당하며 바로 이날이 체어맨 기숙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100여 명의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2달간의 방학을 보낼 기대에 부풀어 부모님을 따라 교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 중에는 방학 동안 요트를 타고 뉴질랜드의 해안을 돌기로 되어 있는 14명의 소년들도 끼어 있었다. 부모님이 빌려주신 아름다운 스쿠너, 서양식 돛담배를 타고 6주 동안 항해를 하게 된 소년들의 마음은 하늘로 날아갈 듯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들에게 이보다 멋진 방학은 다시 없을 것만 같았다. 이들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15소년이다. 브리앙, 자크, 고든, 드니펜, 클로스, 웹, 윌콕스, 가네트, 서비스, 백스터, 젠키스, 에버슨, 코스터와 돌. 이들은 전부 체어맨 귀숙학교의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슬라우기호의 수습선은 모코였다. 굳이 덧붙이자면 고든의 애견팬도 이 배의 일원인 셈이었다. 이 중 브리앙과 자크 형제는 프랑스 태생이며 고든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소년들은 전부 영국 태생이었다. 드니펜과 클로스는 대지주의 아들로 서로 사촌간이며 둘 다 13살이었다.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듯이 드니펜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지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거만한 편이었다. 슬라우교를 탄 체어맨 귀숙학교의 학생들 중 브리앙이 자기보다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사사건건 브리앙과 충돌했다. 클로스는 착한 소년이지만 줏대가 없어서 사촌인 드니펜의 말만 믿고 따랐다. 덱스터도 13살로 평범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침착하고 부지런하며 손재주가 있어 이것저것 유용한 물건들을 곧잘 만들어내곤 했다. 웹과 윌콕스는 12살로 아버지가 높은 판사였다. 이들의 학교 성적은 보통이었지만 둘 다 고집이 세고 오기가 있어서 걸핏하면 싸우려 들었다. 가네트와 친구 서비스도 12살인데 두 집안이 가족끼리 친한 편이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붙어 다녔다. 가네트는 아코디언 연주를 좋아했고 서비스는 로비슨 크루소와 같은 모험소설에 흠뻑 빠져있는 소년이었다. 그리고 젠킨슨과 에버슨은 9살이고 8살인 코스터와 돌은 아직 꼬마지만 상당한 목보였다. 미국 소년인 고든은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4살로 고아이다. 고든은 드니펜만큼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매우 침착한 성격의 성실한 소년이어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냈다. 프랑스 소년인 브리앙과 자크 형제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기술자의 아들들로 형인 브리앙은 13살이었다. 브리앙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모험심이 강하고 또한 재치 있는 소년이었다. 드니펜처럼 의시되지 않고 늘 남을 먼저 위하고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소년이어서 모두 그를 좋아했다. 브리앙보다 2살 아래인 자크는 원래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장난꾸러기라서 선생님에게 벌을 받기 일쑤였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자크가 슬라우기호를 탄 후부터는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20일간 표류하는 동안에도 자크는 말없이 혼자 지내기만 좋아했다. 자크가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잘 아는 브리앙은 속으로 동생을 걱정하고 있었다. 흑인 수습선원 모코는 12살로 용기 있고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 슬라우기호는 1860년 2월 15일에 출항할 예정이었다. 슬라우기호는 항구에서 바다 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돌출 부두에 묶여 있었고 14명의 소년들은 출항 전날 저녁 때 배에 올랐다. 선장은 출항 준비를 하러 집에 갔고 6명의 선원들은 술을 마시러 부둣가 술집에 가서
새벽 1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선실에는 수습선원 모코만이 자고 있었다. 소년들도 어느 틈엔가 모두 잠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아무도 술 나오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배의 밧줄이 저절로 풀렸는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풀었는지 슬라우기호는 썰물에 밀려 망망대해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수습선원 모코가 잠에서 깨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고든과 브리앙 그리고 선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소년들이 허겁지겁 갑판 위로 뛰어 올라왔다.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배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뭐라고? 사람 살려! 엄마! 모코, 다른 선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봐요. 잠깐 자고 났더니 이렇게. 소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구조 요청을 했지만 슬라우기호는 한없이 바다로 흘러들었다. 깜깜한 바다 위에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고 배는 벌써 항구에서 멀리 밀려나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폭풍우가 시작되었다. 한 번 시작된 폭풍우는 그 후 2주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소년들은 거기에 용감히 맞섰다. 세찬 폭풍우에 맞서 용감하게 배를 지킨 소년들은 드디어 표류한 지 20여일 만에 낯선 육지에 발을 디딘 것이다. 소년들만 타고 있던 슬라우기호가 폭풍우가 몰아친 망망대해로 떠내려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소년들의 가족은 열심히 배를 찾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슬라우기호라는 글씨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배의 이름판만 찾은 뒤로는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했으리라 생각했다. 이렇게 먼 곳까지 떠내려온 소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무인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륙인지조차 모른 채 폭풍우에 떠밀려 왔으니 말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육지에 닿게 된 15명의 소년들은 갑판 위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피곤이 몰려왔다. 1시간 정도 지났지만 해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낭떠러지 부근에도 해변에도 사람이 살만한 집이라곤 한 채도 보이지 않았고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으며 모래밭에는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래사장을 둘러싼 나무와 숲을 그리고 바다로 흐르는 강이 눈앞에 보일 따름이었다. 브리앙 고든 드니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배에서도 그랬듯이 어린 소년들은 앞일을 예측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갈 대책을 세우는 것은 나이가 많은 소년들의 몫이었다. 여기는 무인도일까? 어쩐 사람 발자국 하나 볼 수가 없네. 고든이 입을 열었다. 강은 있지만 통나무 배 한 척 보이지 않는구나. 브리앙도 말했다.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하긴 로빈슨 크루소도 혼자였고 우리는 여럿이지만 말이야. 모험소설에 빠져있던 서비스가 한마디 거들었다. 이곳이 무인도건 아니건 지금 당장은 배에서 내려 오늘 묵을 곳을 살펴봐야 해. 곧은 저 벼랑 아래 숲을 살펴보자. 그래, 걱정은 접어두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이라도 찾아보자. 당분간 지낼 만한 식량과 탄약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잠잘 곳을 찾는 거야. 브리안과 고드는 벼랑 아래의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울창했고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소년들의 발소리에 놀란 새들이 푸드덕 소리를 내며 높이 날아오를 뿐이었다. 새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걸 보니 희망이 생기는데? 브리앙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어디선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글쎄. 두 소년은 숲을 지나 벼랑으로 가까이 걸어갔다. 그러나 그 아래에도 몸을 피할 동굴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저 위에 올라가면 뭔가 보일지 모르겠다. 우리 올라가 볼까? 불이양이 벼랑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렇지만 너무 높고 가파른 걸. 게다가 오늘은 늦었어. 위험해. 내일 다시 와서 둘러보는 게 어떨까? 고든의 말에 불이양도 동의하고 두 소녀는 벼랑의 벽 가장자리를 따라 조금 더 걸었다. 그러나 역시 적당한 동굴은 없었다. 불이양과 고든은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다시 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린 꼬마들이 모래사장에서 천진스럽게 뛰어놀고 있었다. 돌아왔군. 뭔가 알아냈어? 벼랑 아래까지 가봤지만 아무것도. 비바람을 피하려면 당분간은 슬라우 교회에서 지내야겠어. 그래, 배에 아직 물과 식량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자. 배는 바닥이 부서지고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지만 그럭저럭 임시로 지낼 만은 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다들 맛있게 먹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해변에는 적막한 밤이 찾아왔다. 모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피로와 졸음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소년들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지만 불이양과 고든, 드니페는 짐승이나 원주민의 습격에 대비해서 총을 들고 밤새 교대로 보초를 섰다.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날이 밝았다. 아침이 되자 젠킨스, 도울, 코스터는 모코를 따라 바닷가로 조개를 주우러 나갔고 나머지 소년들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배를 정리했다. 모코와 어린 소년들이 주워온 조개는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되었다. 아침 식사를 끝내자 고든과 불이양이 소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 식량과 물건들을 조사해보자.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할 거야. 얼마나 이곳에 머물지 모르지만. 그래, 좋아. 우선 모코, 식량은 얼마나 남았니? 고든이 모코를 향해 물었다. 과자, 햄, 소시지, 생선, 통조림,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2달 정도의 식량은 되겠어요. 그래?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식량을 최대한 아껴야 해. 주위에 먹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물론이야. 드니펜이 맞장구를 쳤다. 소년들은 배 안에 남아있는 짐들을 조사했다. 배의 창고에는 예비품으로 넣어둔 돛, 밧줄, 닷줄 등 배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가 충분히 갖춰져 있었고 그 외에 엽총과 탄약 같은 무기와 치사도구 등도 넉넉히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소년들이 입을 만한 옷이 많다는 것과 훌륭한 책과 연필, 종이 같은 필기도구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6주 동안 바다에 머물 소년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물건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는데 2달가량의 식량이 있더라도 이곳에 얼마나 머물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양을 비축해 두어야 했다.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어린 아이들과 조개를 주워올게요. 수습선은 모코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린 배에 있는 나머지 물건들을 조사할 테니까 모코는 애들과 함께 조개를 주워와라. 오늘 저녁엔 제가 맛있는 조개 요리를 선사할게요. 자크, 넌 안 가니? 응, 가기 싫어. 혼자서 말없이 지내는 자크가 걱정돼서 불이양이 말했지만 자크는 어두운 얼굴로 고개만 저었다. 자, 백스터, 부르는 대로 수첩에 적어줄래? 고든이 배에 남아있는 물건을 하나씩 챙겨보며 말했다. 응, 권총, 낚싯대, 지도, 새총, 단원. 정오 무렵 조개를 주우러 갔던 모코와 아이들이 돌아왔다. 조개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여러 마리 잡아왔다. 그리고 벼랑 근처 바위 위에 산비둘기의 둥지가 많이 있어서 알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모코가 말했다. 산비둘기라고? 그럼 산비둘기 고기도 먹을 수 있겠는걸? 내 멋진 사격 솜씨를 보여주지. 드니펜이 흥분된 소리로 말했다. 드니펜의 사격 솜씨는 뛰어나서 누구나 알아주었다. 하지만 드니펜, 총알을 낭비해서는 안 돼.
불이양이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하자 드니페는 금방 뾰로통해졌다. 조개와 물고기 그리고 산비둘기까지 식량 걱정은 덜었는걸? 고든이 말했다. 소년들이 주워온 조개로 모코가 요리를 해주어 모두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 큰 소년들은 배의 망가진 부분을 고치느라 땀을 흘렸고 어린 소년들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고 고기를 낚으며 시간을 보냈다.